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완벽한 도전자가 되기 전에 눌러야 되는 거죠.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그렇게 떨어진 나라들이 일본도 그랬고 뭐 독일도 그랬고 그랬어요. 미국이 변하든 중국이 변하든 이런 시스템 갖고 안 되겠다 하기 전에는 이거는 미중 간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세게 가느냐 그거가 이제 관건인데.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 거에서 외부에서 좀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꽉 막힌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든 EU에서 막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미국과 한번 붙어보겠다 했던 네. 그게 또 이렇게 좀 나비 효과처럼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에 중국의 총서기가 됐어요. 중국이 총서기가 되면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이제 국가주석을 그 다음에 3월에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당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의 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 정군의 핵심 지위를 다 갖는 게 이제 2012년 시진핑의 등극인데,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꿈을 사실 얘기한 거예요.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12년에 한 말입니다. 이 중국의 꿈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였다. 아편 전쟁 때 서구 제국주의 열강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겪었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78년에 개혁 개방을 선언한 다음에 중국만의 발전 모델로 이렇게 세계적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충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시대입니다. 오바마도 중국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했지만 그래도 갈등과 협력 중에서 협력을 중심으로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때 이제 오바마 때 그 부통령이 바로 바이든이에요. 8년간. 근데 미국으로서도 좀 특이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니까 중국이 계속 발전해서 미국한테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 패권이라든가 해상 군사력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장을 던졌다고 트럼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의 기세를 제압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지를 봤더니 훔친 기술과 뭐 강제로 이전받은 기술 이걸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환율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치고 또 그 미국의 국내 산업도 붕괴시키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무역에서부터 돈을 못 벌게 해야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무역에서 돈을 못 벌게 하는 핵심이 뭐 일반 소비재는 괜찮은데 거기에 과학기술이 결합돼서 하이테크 기술이 응용된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이거는 또 미국의 안보도 위협한다. 이제 이래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쭉 왔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바이든은 사실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상원의원 오래 했고 외교위원장도 했고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죠. 트럼프가 1대1로 중국을 상대하고 한국을 상대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민주 가치 동맹을 만들어 갖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조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되면 나는 중국을 다르게 다루겠다.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뭘 갖다 붙이냐 하면 민주, 자유, 가치 소위 이런 미국적인 어떤 보편 가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규합해서.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혼자서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더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부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닥치는 게 그나마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가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양극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미소 시대는 두 가지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좋으냐, 그다음에 군사력이 누가 쓰냐. 그런데 여기에 중국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혁개방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 됐고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소련같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걸 써야 미국도 중국 걸 써야 되고 다른 나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 너희를 빼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디리스킹을 한 거예요. 위험 관리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뭐 다시 커플링을 하지 않을까, 리커플링,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미중이 깨어 있고, 특히 중국은 어쨌든 지금 미국을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상대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라는 걸 만나고 이 코로나 처리를 다른 국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완전히 봉쇄하는 형태로 해버렸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 회복력이 굉장히 3년간 문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응용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후유증.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를 벗어나서 리오프닝을 해서 우리가 오픈할 테니까 해라 그랬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갑자기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빨리 중국은 궤도에 올려놔야 되고, 그래서 5%를 외치는 거예요. 5%를 해야 저기 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 GDP 1%가 약 25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라는 게 그게 12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1년 대졸자만 1158만이 작년에. 그럼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5% 그러니까 성장을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들어낼 거예요. 뭐 투자를 하든지 뭐든지. 그런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민간 투자 없는데 우선 숫자를 맞추려고 막 고정자산 투자를 지나치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고인물이 돼서 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중국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적 방식으로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고 또 능가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삼선도 하고 또 그게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거를 외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조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이 볼 때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양회. 네.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네. 때 정부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총리가. 그때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조치가 안 나오고 뭐 얼마 풀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정도만 했어요. 그건 이제 약간 미온적인, 물론 이제 중국은 안정적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미 달러를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국제 체제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물론 며칠 전에 중국의 인민폐로 결제하는 것도 3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렇게 달러에 목매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달러에 비해서 환율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국의 돈이 미국 금리를 보고 빠져나간다는 거는 중국에 투자하는 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좀 사놓고 싶은데 저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가 지금 관건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럼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물론 이제 그거를 미국 패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자신들을 주저앉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못하지만, 세계와 중국의 성장은 국제화해서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해놓고 나 혼자 가겠다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데서 보면. 그 국제화로 성장한 것처럼 국제 규범을 따라가면서 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보다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안보 논리를 우선 내세우거든요. 과거의 중국은 무슨 보수파 개혁파가 어떻게 했냐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보수 진보가. 그런데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가지고 뭐 개혁론자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 사회주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분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중국 내에서도 그랬는데 시진핑은 안보가 먼저라. 우리를 먼저 지켜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자꾸 압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미국하고 걸려버린 거죠. 게다가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안보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경제안보. 그런데 바이든이 IPEF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의 공급망을 새로 짜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을 쏙 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걸 우리를 빼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안보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네.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게 사실이죠.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세계 최강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 어디서 왔든 간에. 며칠 전에도 보셨지만 달 뒷표면에 최초로 착륙을 시켰고 귀환까지 했어요.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최강의 우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반도체가 안 돼요. 근데 리창 총리가 3월 달에 뭘 얘기했냐면 AI 플러스 네. 이제 모든 거는 AI로 움직인다. 그래서 새로운 품질 생산력 이런 걸 외쳤단 말이죠. 그게 뭐 중국만 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걸 갖고 각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조를 부었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반도체 수백 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 가면은 개발을 하게 돼 있죠. 뭐 비슷하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레거시 반도체 보통 우리가 뭐 30나노급 지금 뭐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데서 하는 게 2나노, 1.7나노, 1.4나노 경쟁을 네. 하잖아요. 그런데 30나노라고 그래서 뭐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투자를 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도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리창 총리도 와서 이재용 회장을 그러니까요. 따로 만나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지금 엔비디아가 TSMC랑 협력하면서 SK랑 또 칩 협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막 각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거 우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꾸 정치 논리로 나오면 경제 기류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었던 게 우선은 중국은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미국하고 붙어도 되겠다는 어떤 그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그 처음에는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중국은 이제 당 총서기한테 권력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는 도광량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힘을 최대한 기를 때까지는 조용히 기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호진타오 말기에 그 센카쿠 열도 조어도 분쟁이 생기고 그때 이제 강경 외교를 많이 실시를 해요. 그때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리커창과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있었고 사실은 호진타오 원자바오 이 시스템 후진타오 총석이 원자바오 총리 이 시스템을 굉장히 유약한 지도부로 시진핑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중국의 꿈이라는 걸 외치고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걸 외치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완전히 자기 사단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어쨌든 다 공산당이 통치하지만 개파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저민 할 때 주롱지라는 사람이 총리와 당 총서기가 약간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고 장저민, 주롱지, 호진타오, 원자바오 그다음에 초기에 시진핑, 리커창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걸 두 단계를 이제 그 5년씩 겪으면서 두 번째는 자기 판을 만들었고 그런데도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보이지 않는 충돌을 많이 했죠. 진핑 노믹스냐 시진핑식 발전이냐 아니면 커창 노믹스냐. 약간의 견제와 이런 견제가 걸 있었죠. 하면서. 방식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3기가 출범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비서실장 출신들 자기 부하들을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진핑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총리를 우리가 실세 총리다. 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리치앙 총리 같은 경우는 관리형 총리, 말을 듣는 총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론 이제 중국의 국가 원수는 분명히 당 총서기가 겸직하고 있는 국가 주석이지만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 리창이 오니까 네. 저 사람은 여기서 정상회담이라고 회의하고 가서 시진핑한테 보고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정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산당이라는 중국의 지도부 그중에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최고의 지도층이 머리를 잘 모아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시진핑 예스맨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전을 잘못 짜도 그냥 그렇게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리커창이 총리를 할 때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리오허라는 사람을 앉혀서 경제를 관장을 시켰고 지금 리창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지만 부총리 중에 자기의 그 신복을 또 앉혔어요. 허리펑이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앉혀서 이제 경제를 거기랑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자기 같은 그룹인데도 얼마나 이런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의 집단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나치게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 된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다면 만일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반대도 못하고 끌려가게 된다면 그건 중국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위기는 또 세계 경제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약간 좀 바뀌는 분위기는 좀 있을까요? 그 시진핑도 알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네. 알기 생각보다 좀 때문에. 큰일 났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의 격차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 한때 72% 미국 GDP에 72% 갔었는데 지금 65%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EU한테도 총 GDP 규모가 추월당했고 그럼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엄청나게 많은 경제 활성화 조치들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건 실행을 해봐야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에 대한 자신은 없잖아요. 모든 전 세계 경제 구조라는 게. 근데 여전히 이렇게 좀 주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특히 시 주석이 강조했던 게 공동부유잖아요. 공동의 부유. 뭐 그 말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부유하자는 건데 공동 부유하면 괜찮은데 공동 부유가 아니라 지금 안 좋아지니까. 빈곤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동 부유를 하려고 새로운 재화를 창출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대형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아니다 잘못했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중 경제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렵잖아요. 정치적 문제, 특히 사드 문제, 네. 북핵 문제 어려운데 지금 요새 잘 보시면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해요.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는 정해진 게 있어서 못 움직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눈을 살짝 감아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지방정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은 숨통을 틔우려고 움직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거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 들어서 1, 4분기, 2, 4분기 들어오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 뭐 일부는 바닥을 쳤다 이러는데 또 일부는 그런 건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취업이 되고 이래야 선순환이 돼서 소위 중국 경제가 새로 움직일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그럼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분쟁 이런 것들이 뭐 결론은 나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중국이 뭐 포기하고 확실히 2인자 자리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극단적으로 한번 가든지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벌어지면은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리커플링을 좀 하면서 뭐 합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합쳐진다는 개념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사실 G2라는 말이 그룹 오브 투잖아요. 네. 그 G2라는 거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나오고 오바마도 그 참여를 한 영국의 런던에서 경제금융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후진타오가 갔죠. 2008년 4월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구촌 경제는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후진타오 주석한테 우리 둘이서 좀 해결하자. 그래서 G2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네. 명확하죠. G1은 미국이라는 거죠. 네. 내가 짠 판에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G2가 각자 이렇게 나가야지 왜 내가 미국 안에 들어가서 2인자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극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G2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2대 경제체 이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 일본을 물리쳤죠. GDP에서. 그래서 이 세계 2대 경제체로 등극을 했고 2014년에는 PPP 구매력 지수로 미국의 구매력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2027년쯤 되면 이제 네. 중국이 세계 제1의 뭐 최강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GDP상 미국을 넘어설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어야 돼요. IMF 체제, 월드뱅크 체제, 국제 체제를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 판을 공급하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중국의 관건은 그거를 마련해낼 수 있으면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싸우죠. 싸우는데 잘못했다고 하기는 싫죠. 그거는 시진핑이 해온 뭐 1대1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실패를 반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싸우고 가는 상수예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도전을 하는 요인을 몇 개로 꼽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선 왜 이 지구가 달러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인민폐도 국제화하겠다. 인민폐도 쓰자. 근데 그건 다른 나라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경제가 나쁘면 인민폐로 돈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달러, 엔화도 요새 안 좋으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해상 군사력,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구축했습니다. 옛날 소련도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전단밖에. 근데 지금 3개 전단을 구축했고 2025년까지 하나 더 만들고 2050년까지 10개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만큼 미국이 11개 갖고 네. 있거든요.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걸 직접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환경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갖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완벽한 도전자가 되기 전에 눌러야 되는 거죠.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그렇게 떨어진 나라들이 일본도 그랬고 뭐 네. 독일도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체제가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자유민주 뭐 시스템이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가야 되잖아요. 중국식 모델 갖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변하든 중국이 변하든 이런 시스템 갖고 안 되겠다 하기 전에는 이거는 미중 간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세게 가느냐 그거가 이제 관건인데 이 두 나라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바이든과 시진핑 회담 때 그 재작년 발리 작년 에이펙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다 합의한 게 뭐냐 하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붙으면 안 된다. 실제 그건 아는 거죠. 이 관리하기 위해서 고위급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파국으로 가는 거는 피하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압박을 받으면서도 중국은 자꾸 뭘 할 거고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켜서 격차를 많이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중 경쟁은 변수가 아니다. 이제 상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작전을 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규모를 확연하게 벌려가지고 어찌 보면 약간 자포자기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전략인 확실히 거겠죠. 있는 거죠. 네. 미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을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강하게 심어줘서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거지. 네.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게 뭐 그 지도자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도 개혁 개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이걸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네 시스템을 유지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또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당위성, 합법성과 연관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